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연구실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료 영상 처리, 분석 등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거랑 동일한 주제로 제가 연구실 내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강수 실장님께서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더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브리기에서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초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초짜 대학원생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미 아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가지고 연구 방법론이 도대체 뭔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구글에 한번 쳐보면 처음으로 뜨는 게 나무위키 페이지입니다. 나무위키를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막스 베버 사진이 뜨면서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있는 내용이 뜨게 되는데요. 학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잘 꾸려갈지, 어떻게 외적 사물과 인간 행동 계산을 통해 잘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제공한다. 점점점 하고 그것은 사고의 방법, 사고의 도구 및 사고를 위한 훈련이다. 과연 이제 철학자답게 이 당시에 굉장히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사고의 방법, 사고의 도구, 사고를 위한 훈련을 하는 과정인데요. 연구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게 되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식 등에 도달하는 것 등을 이제 리서치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서치를 계속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리서치니까. 그래서 연구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동안 학부 때는 지식을 계속 그냥 배우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를 듣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지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단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지식 소비자에서 지식 생산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뭔가 스스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식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근데 훈련이란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입니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건 좀 괴로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서치 사이클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리서치 사이클은 5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좋은 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 연구를 다 하고 잘 했는데 예를 들어 논문을 못 썼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연구의 구성이 안 되게 되고 분석이 잘못됐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좋은 연구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온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40분까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끝날 때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 이제 정리해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think and plan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 게 과연 좋은 연구의 시작이 될까요?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수식은 이제 프레시맨스 드림이라고 하는 방정식인데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우리 정규 교육을 받은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 식을 보면 이제 뭐야 이게 이렇게 당연히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뭐 수학을 잘 못하는 채로 대학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1학년들이 생각하는 꿈 같은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초짜 연구자들은 그 지도 교수님, 시니어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짜 연구자는
책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되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구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블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왠지 새로울 것 같아 라고 해보고 이제 검색을 쫙 해보면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 혹은 막 50년 전에 어떤 위대한 분들이 다 뭔가 약간 침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가설이 있을 텐데 이 가설이 편향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편향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처음에 사람들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이 편향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거를 알아봐 주거나 혹은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이건 편향될 수 있겠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주제가 떠올랐을 때 당연히 지도 교수님 혹은 이제 시니어 연구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특별히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먼저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 교수님의 관심사하고 딱 맞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수님의 관심사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연구 주제는 원 오브 댐이거나 혹은 원 오브 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 분야의 이제 연구 그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랩에 있는 뭐 박사과정 대학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이제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연구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처음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 아카이브라는 것도 생겼죠. 바이오 아카이브 등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 얼럿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고 그 요런 주제 연구 결과가 올라오면 나한테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매일매일 이메일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귀찮아지고 매일 이메일에 막 쌓이다가 스팸함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마시고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연구 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팔로우업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 혹은 연구소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은 그 책만 정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구글이 없을 때 그분들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찾아봐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저널들을 쫙 서치해가지고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멀리 있으면 편지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보통 하게 되죠. 하지만 서서 선생님들은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주제 검색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꼭 이렇게 땡겨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 이제 연구자가 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은 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제, 이 가설이 과연 과학적으로 합리적일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무슨 이런 생각을 달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여기 생명 전문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연구 내용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난 연구들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보통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구실에서 하고 있던 연구들에 대해서 아마 거의 파악을 하고 계신 상태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야 될지, 실험을 더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이제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면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 주제를 이제 골랐다고 칠게요. 연구 주제를 하나 골랐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 예전에 있던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리터러처 서베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럼 주로 구글 신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글 스칼라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키워드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3개, 4개의 단어 조합으로 딱 검색을 하면 그 분야의 뭐 여러 가지 최신 연구들이나 이런 좀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이 아마 첫 화면에 거의 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 첫 페이지만 보고 나 이거 연구 대충 다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 그리고 펀메드, 아카이브 등의 사이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출판된 논문이 있다면 특히 이제 리뷰 논문이 있다면 매우 편리한데요. 이 리뷰 논문은 어떤 이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주제, 핫한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그 분야의 대가를 초빙해서 보통 이제 적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실려있는 인용된 논문이 막 100편이 넘고,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보통. 그걸 전부 다 읽긴 어렵기 때문에 그 리뷰 논문을 쓰신 분의 의견을 보통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항상 의심하면서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리뷰 논문이 있다는 내용은 그 주제가 이제 핫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경쟁이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이걸 하려면 한 3년은 식물 3년 정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이제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중요한 논문들이 있어요. 중요한 논문이라고 하면 또 인용이 많이 된 100편, 수백 편씩 인용된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먼저 보시고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최신 논문들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어느 국가, 어느 랩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리퍼런스 정리인데요. 레퍼런스는 이 정리하는 부분은 진짜 1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연구 시작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논문 PDF를 쫙 받아요. 쭉 다 받아가지고 어떤 다운로드 폴더 등등, 새 폴더 등등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쫙 쌓입니다. 그러면은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이게 뭐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퍼런스 정리 프로그램은 어, 이걸 이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게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엔드노트는 보통 도서관에 보면은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 대부분 유명 대학들은 다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엔드노트 교육도 항상 해줍니다. 엔드노트 교육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도.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시는 게 이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엔드노트는 단점도 많긴 한데 좀 복잡해요.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로 논문 작성하실 때 워드 사용하실 텐데 워드랑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처음에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A 저널, 이거 네이처 거 아닌데 하고 딱 서밋했어요. 근데 이제 광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 가지? 교수님과 상의 후에 그럼 네이처 딴 데로 갈까? 저널 자매지로 갈까? 자매지로 가면 좋은데 다른 저널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서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서식 자체가 바뀌면은 이제 그걸 이제 손으로 고치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레퍼런스가 30개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순서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그 논문의 등장 순서대로 번호가 붙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ABC 순서대로 저자 이름 순서대로 붙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자면 분명히 실수가 납니다. 그래서 19번이 2개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에디터나 레프리한테 커멘트가 이렇게 와요. 너 이 논문 인용했는데
본문에 인용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처리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좀 쪽팔리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내상을 입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기타 이제 오픈 소스로는 맨들리, 조테로, 페이퍼스 등등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맨들리랑 조테로를 써보니까 페이퍼스도 이제 맥 쓰시던 분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 페이퍼스는 오픈소스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들어갔지만 페이퍼스는 유료고요. 조테로 공짜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능도 있고 핸드폰으로도 되고 아카이브 등에서 이렇게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 자기 이제 웹사이트랑 클라우드에 딱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조테로의 후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맨들리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에 있는 엔드노트 뷰 포털이라는 건데 저희 이제 아산병원 도서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신 도서관도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디스커버, 리터러처 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주제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시니어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더 좋은 주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좀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에요. 지금 저는 저희 병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을 주로 하시게 되면 실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실험을 하는 과정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미 졸업하신 선배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동료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거나 실험이 오래 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이건 네이처를 노리는 거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께 이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아마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p-value를 0.05가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n수가 얼마나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모으자라는 아마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임상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n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런 식으로 모으게 되고 그다음에 IRB 등을 잘 받았는지 주로 이제 생명 이제 인체를 다루는 경우에는 IRB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실험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건 아주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험실에서 사건 사고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생물학 쪽에서도 사건 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잘자잘한 거는 책에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십거리로 하고 마는데 이런 거 참 모아가지고 어디 책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험이라는 게 연구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거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게 잘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보통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Exploratory Data Analysis, 줄여서 EDA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 등으로 데이터를 쭉 받았을 때 거기에 이상한 값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99, 999, 마이너스 999, 그리고 빈칸.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일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이미 졸업하신 분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결칙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스캐터 플롯 같은 걸 그려봅니다. X, Y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튀는 점이 있고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 이상치가 그냥 뭐 오타거나 오류거나 그런 건데, 아니면 의도했거나. 근데 그 중에 뭔가 진짜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죠. 아웃라이어 중에. 그런 거는 뭐 좋은 디스커버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매우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의심하면서 그런 이제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클렌징과 프로세싱, 전처리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최종 결과를 내게 됩니다. 탐색조 자료 분석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줄로 설명하자면 데이터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여러 가지 그려보세요. 많이 그려보시고 이상한 게 없는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럴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재료가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툴하고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뭐 멀티베리 뭐 리그레션을 해보고 싶다. 사실 뭐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결과, 그러니까 그 최종 아웃풋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툴은 뭐 통계 작업하시는 분은 SPSS 같은 거 쓰실 수도 있고, 그림 그릴 때는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GNU 플랫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엑셀을 그냥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다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엑셀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도구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잘 요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할 점은 편향에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리랑 비교해 볼게요. 나는 예를 들어 내가 간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소금이 많이 들어간 요리를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놓은 게 편향이라는 것들이고, 그 편향값들이 자기가 혹시 어떤 식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 자체에 있는지, 내 분석 과정에 있는지 그런 거 잘 보시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잘 들고 이제 교수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출판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들으면 이 논문 출판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는데 논문을 안 쓰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고, 보통 이제 국가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논문을 쓰지 않는 거는 세금벌레, 거의 약간 그런 식의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일단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과학 시스템 상에서는 논문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제 분두더기 없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게 이제 스킬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학부 때 쓰는 뭐 보고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훈련을 받긴 하지만 논문 쓰는 과정은 좀 더 간결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시니어 연구자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많이 지적을 받으십시오. 빨간 펜을 많이 그어주신 분들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보통은 이게 읽어볼 시간도 없고 바빠서 잘 이렇게 꼼꼼히 읽어봐주는 분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꼼꼼히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하면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연구의 제일 중요한 점을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가 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좀 애매한데 그거를 막 구현해가지고 말빨로 때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연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것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그림하고 테이블을 잘 붙여넣는 게 필요하다고 필수적이고요. 또한 이제 처음 논문 적을 때 많이들 혼동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과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적는데 A는 B와 상관관계가 얼마큼 있어요. 이거는 뭐뭐 때문이에요. 라고 많이 적게 돼요.
막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리절트에는 이 데이터에 보여지는 사실들을 쭉 나열을 보통 합니다. 쭉 정리하고 그 의미는 뭐 내가 디스커션에서 뭐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디스커션에서는 주관적으로 이제 그걸 해석해 나가는 내용을 적으시면은 제일 뭐 간결할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글을 잘 쓰시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 드래프트를 빨리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데이터랑 다 나왔어요. 그림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드래프트 언제 줄 거예요라고 교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아주 호기롭게 일주일 안에 드리면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일주일 안에 절대 안 나옵니다. 처음 써보면은 일주일 안에 절대 안 나오고 처음에 풀타임으로 적으면은 한 달 정도 잡고 나오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래프트를 빨리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 공동 연구자들이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빠져 있는지 그러면 그걸 채워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글을 쓰시는 보통 이제 퍼스트 오서가 첫 드래프트를 빠르게 작성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결과 등등을 먼저 배치하고 그 앞뒤로 글을 쓰시면은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드래프트가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 완벽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적당히 쓰인 걸 가져가면 막 까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걸 이제 깔고 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틀을 갖춰가지고 이제 서큘레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사소한 실수들은 스스로 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뭐 제목에 굉장히 큰 타이프가 있다든지 저자 이름을 잘못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자기를 지도해주는 어드바이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게 처음 논문 쓰실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논문을 빠르게 써보면은 이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에 꽂힌 논문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보시고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탈출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초반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제가 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썼던 편지를 보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해본 겁니다. 정약용은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아마 이제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공부하기 좋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편지의 내용을 번역해 보면 이제 아카데미 버전입니다. 논문 한 편 쓸 때마다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이 논문이 사통오달한 피어 리뷰에 넘어가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리젝트 당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써야 되고 또 이 논문이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사람의 눈에 띄더라도 조리돌림 당하지 않을 것인가 를 생각해본 뒤에야 비로소 서밋을 해야 하는 게 바로 PI가 삼갈 바다. 저는 제가 이제 정리하긴 했지만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의 예전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나의 비석에 새겨져도 괜찮을 그림인가를 생각하라고.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한번 퍼블리시한 자료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제자가 딱 그 논문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교수님 여기 오타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왜 이런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끄럽지 않게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논문 쓰는 과정은 어차피 좀 괴로운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니까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가 나왔으면은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데 이러려면은 논문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 분량 작성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시길 바랄게요. 저도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보통은 뭐 매일 한 문단이라도 적어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드래프트가 금방 만들어진다. 그리고 뭐 다른 논문에 쓰인 프레이즈들은 좀 가져와서 쓸 필요도 있는데 이건 약간 이제 원어민 느낌을 첨가해주는 거예요. 근데 표절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체를 다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게 A는 B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더라도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 이건 영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리를 그냥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서밋될 때 이 흔한 실수들이 있어요. 이 사소하게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으면 이 레프리가 그걸 받아봤을 때 연구의 전체적인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가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항상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해가지고 보시면서 어떤 그 타이포들이 있는지 숨어 있는 게 있는지 보시고 이 논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려움이 이제 생길 거예요. 쓰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거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가까운 뭐 이제 어드바이저에게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함께 풀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학은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절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카데믹 라이프는 거절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원에 오실 때도 한 방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번 뭐 재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뭐 포닥을 얻고 그랜트를 따고 테뉴어를 얻는 과정, 그런 과정 자체가 전부 다 거절의 연속입니다. 한 10번 내서 한 번 되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100번 내서 한 두세 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젝션을 받는 걸 통해서 계속 내가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 내 연구가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분들은 결국엔 논문이 퍼블리셔가 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이 그 길고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딱 억셉이 되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럼 이거를 막 널리 알리고 싶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논문이 딱 억셉이 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한 연구를. 같은 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학생이 뭐 어떤 연구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뭐 가급적이면은 여러 사람이 다 있는 길에다가 붙이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아카이브 등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바이오 아카이브 등에 업로드 해가지고 막 이제 업보트를 막 받죠.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상위에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아카이브에 노출이 얼마큼 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사이테이션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거죠. 저 이런 연구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판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이런 연구 10년 전에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보도자료를 내게 도와주는 뭐 어떤 부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개인 PI 등이 소셜 미디어들을 이용해가지고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가지고 이 논문 나왔다 이렇게 알리는 경우들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적극 활용하시면은 널리 내 좋은 연구를 알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후속 연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맨 마이트라는 교수님 계세요.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메디컬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프리시전 메디슨 인스티튜트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신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통 초심을 잃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학원 생활 연구를 하다 보면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혼자만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과연 이 연구란 무엇인지, 박사과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를 어떤 지식의 총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이 중앙에 약간 서클이 채워지게 됩니다. 약간 아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쯤이 되면 이 서클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좀 꽤 채워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부를 마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석사를 마칠 무렵에는 이렇게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지식이 깊어질 거예요. 지식이 깊어지고 그리고서는 연구를 또 계속 해가지고 논문을 더 읽고 나가다 보면은 쭉 나가다가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어떤 엣지. 이 엣지가 엣지에 도달하게 되면 딱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이상은 이제 모르는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이 바운더리가 살짝 이렇게 흠집이 나게 돼요. 이 흠집을 내는 과정을 박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 교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흠집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세상은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여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겠죠. 하지만 항상 그 큰 그림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교수님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keep pushing.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참 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그림의 이제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 범위예요. 하지만 인류의 널리지가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방금 전에 이 그림을 2010년 이때 이제 출판을 하셨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자기 아들, 첫 아들이 어떤 희귀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전병. 당시로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향을 했어요.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메디슨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맨마이크 교수님 사이트 들어가 보셔가지고 과연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바운더를 넓히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는 힘든 과정이지만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